네, 매주 월요일 아침 알아두면 피가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나아가서 돈이 되는 경제 뉴스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입니다.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소장님 주말 동안에 어떠셨어요? 날씨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날씨 빼고 표정이 좀 심각하신데. 자, 내년 예산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607조 7천억 규모. 그렇습니다. 이 슈퍼 예산 결과적으로 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 어떤 분이 얼마나 잘 배정이 되는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당초 정부가 내세운 것보다 3조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이 얼마냐면 558조 원이었어요. 네. 올해가 558조 원, 내년에는 이제 607조 7천억 원. 그러니까 한 49조 원 정도 늘어났어요. 네. 당초 정부는 한 604조 4천억 원 정도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증액된 경우는 거의 사실 없어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 9년. 네네. 그 당시와 지금 이제 올해 또 이제 법정 시한이 사실은 12월 2일이었거든요. 하루 그렇죠. 넘겼어요. 네네. 하루 넘겼는데 어쨌든 정부안보다는 조금 증액이 돼서 올해보다는 한 8.8%가 늘었습니다. 그만큼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만큼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엄중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지난해에 이어서 이제 2년 연속 정부에 제출안보다도 예산 규모가 확대가 됐는데 사실은 이 국회 예산을 좀 보게 되면 논의하는 과정 중에서 국방, 외교, 통일 분야에서 좀 이제 삭감이 됐어요. 네. 5조 한 6천억 원 정도 삭감이 됐고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비롯해서 이제 방역에 한 8조 9천억 원이 증액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정부 예산보다는 한 3조 3천억 원 가량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예산을 짤 때도 이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방역이라든가 이쪽에 조금 더 포인트를 줘서 확대적인 그런 예산을 폈을 텐데 그거보다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8조 정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금 가장 크게 특징을 꼽으라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은 이제 코로나 위기로 빠진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얼마나 더 그렇죠. 늘릴 것인가. 네, 되게 중요했죠.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이 되면서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특히나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의 경우에는 이제 3대 패키지예요. 손실보상 가장 시급하죠. 네, 중요하죠. 그다음에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지원, 대출 지원. 저리 대출.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가 지금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은 여행업이나 체육업 어떡하지? 이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 이 3대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 이제 지원을 위한 예산안보다도 한 2조 원 정도 좀 증액이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들 손실보상 하한액이 그동안 10만 원이었거든요. 매출에 따라. 하한액. 제일 적게 받는 사람. 예. 제일 적게 받는 부분은 이제 기존에 10만 원인데 이 하한선을 50만 원으로 5배 더 늘렸고요. 또 소상공인 한 13만여 명에게 연간 최저 한 1%대 금리로 대출해 주는 거. 네. 한 2천만 원까지 대출해 주는 금액이 한 36조 원 가량. 이게 좀 커요. 그리고 이제 관광, 체육, 문화와 같이 손실보상에는 포함이 안 되는 비대상 업종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맞춤형으로 한 4천억 원 상당히 이제 맞춤형 지원하는 방안 등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상공인 예산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증액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무상으로 주는 게 있고 하나는 아주 싸게 빌려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그 범위는 포함이 안 되지만 좀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분들을 그 사각지대에서 이쪽으로 좀 포함시키는 그런 안이 있는데 이번 예산안은 결과적으로 세 가지가 다 지금 좀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야당에서 주장하는 게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지도 않았는데 이재명이 주장하는 건 다 넣었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럼 윤석열 후보가 주장했던 50조 지원 이것도 여기에 들어가는 겁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이제 지역화폐, 지역사랑 상품권도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일단 지방경제 활성화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게 되는 네. 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당초 정부는 한 이제 6조 원 정도 수준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대폭 늘어나서 15조 원. 여기다 이게 지자체 차원에서 예산 지원 물량까지 합치게 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가 한 30조 원 상당으로 늘어납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 21조 원 상당이었거든요. 그렇죠. 이보다도 이제 발행 규모가 늘어나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여당의 대선 후보가 줄곧 증액을 요구했던 항목을 그대로 벌써부터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민주당이 지금 집권 여당이다 보니까는 자기네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담아가지고 선집성으로 인심 쓰기 위해서 예산에서 이렇게 장난질 친 거다.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나오고 있는 비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법정 시한을 하루 넘긴 것도 사실은 이제 여당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독 처리하다 보니까 나온 거였기 때문에 나오는 여야 간의 이제 공방이었습니다. 자, 뭐 그런 종류의 비판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맞습니다. 이제 이 상황이라면 또 과거에도 계속 그래 왔고 이제 실질적으로 근데 정말 도움이 되기 위한 예산을 짜느냐 안 짜느냐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라고 보는데요. 소비 활성화가 사실은 저는 매우 중요해 보이고 맞습니다. 또 요즘같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는 복지 분야 예산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어떻게 지금 잡혀 있습니까? 맞습니다. 복지 분야 지원도 이제 확 대폭 늘어나는데요. 특히나 이제 맞벌이 부부와 같은 이제 이 부모를 위해서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어요. 이 지원 대상이 대폭 늘어납니다. 기존에 한 6만 6천 가구에서 한 7만 한 5천 가구 정도로 확대가 되고요. 그리고 어린이집 3세부터 5세까지 어린이집과 이제 유치원 보육료 단가도 월 26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관련 예산도 이제 편성이 됐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미만까지 확대 네. 적용이 되고 출산하자마자 바로 200만 원의 육아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예산과 같은 예산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물론 이 예산안에 편성된 것과는 별개지만 같은 날 이제 이 부동산 관련해서 그동안 말이 많았던 네.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한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이제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더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가 돼서 이거는 이제 시행일 발표를 앞두고 과연 언제부터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냐 이 부분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도 남은 과제는 예산이 너무 이렇게 또 크게 막 슈퍼 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크게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돈이 시중에 막 풀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소비자 물가가 결국 치솟을 수밖에 없다. 인플레에 우려된다 이런 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3.7%까지 올랐어요. 근 10년 만에 엄청나게 최고입니다. 올라갔네요. 예. 안 오른 게 거의 없고요. 네네. 그리고 유류세 인하를 했지만 유류세 인하가 이제 지난달 중순 이후부터 그리고 또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다 보니까 네. 이 소비자 물가 지수에 잘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다시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농축산물 쿠폰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여기 한 590억 원의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네네. 또 하나가 물가 관리 대책의 일환이긴 한데 정부가 지금 급약 처방으로 정부 부처가 물가 관리를 책임지는 부처 책임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부처 책임제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석유류는 무슨 차관이 관리해라. 네. 알아서. 그리고 농산물, 공산품도 각각 무슨 차관이 관리하라. 직접 이 관계 부처가 물가를 직접 관리하는 건데요. 공무원의 특성상 이게 굉장히 시장 원리보다는 오히려 물량 내지는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가격을 좀 통제하는 경향이 과거에도 있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김장철 앞두고 뭐 배추값이 올랐다. 그럼 배추를 사실 수급 조절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제어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구체적으로 좀 윤곽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역화폐 혹은 농축산물 할인 쿠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좀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자, 그 원래 해마다 얘기되는 게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지역구 이기주의적으로 이런 예산을 막 끌어오는 거, 그다음에 기반시설 자기네가 막 한 것처럼 뭔가 이렇게 선전하는 거 이런 용으로 예산 활용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건 여야가 따로 없어요. 그렇죠. 네, 예, 뭐 옛날에 여야의 쪽지 예산 얘기도 이름이 나오는데. 있는 이제 특위에 이제 높으신 분들은 반드시 지역구 예산을 챙깁니다. 이걸 쪽지 예산이라고 네, 하거든요. 쪽지 예산. 네. 자기들끼리 서로 돌리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이제 SOC예요. 대표적으로 SOC입니다. 네, 보통,
이제 내년도 예산안 뭐 코로나 위기 상황과 관련이 없는 이 사회 간접 자본 예상이 한 4천억 원 이상 추가가 됐어요. SOC 예산이. 특히나 내년 3월 대선 있죠. 6월에 8대 지방선거 있죠. 이러다 보니까 지역 표심을 노린 게 아니냐라는 건데 네. 숫자로 보면 뭐 경찰서를 신설한다든가 주차장을 건설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제 국립대학을 리모델링한다든가 네. 대표적인 게 이 도로예요. 도로 깔아주겠다. 도로 깔아준다. 도로 깔아주겠다 이런 것들인데요. 사실 여기 중에서 야, 대학은 지방은 지금 소멸 위기인데 그러니까 학생들이 없는데. 없어가지고 오히려 줄여야 되는데 네네. 이걸 더 늘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를 통과한 국토부 확정 예산이 60조 원이 넘어요. 올해 예산이 57조였는데 약 6.6%가 증액이 된 겁니다. 네. 이건 좀 줄여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이 적자 국채를 좀 발행하는 상황에서 여야 실세의원들이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지역구 예산 밀어넣기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근데 또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지역구는 힘 있는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예산을 좀 끌어와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또 하기도 해서 조금 모순되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국회의원들은 좀 전체적인 그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내 지역구만 챙기면 안 되겠죠. 자, 내년 예산안이 어쨌든 600조 원 넘으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 부채 규모가 1,000조 원이 넘어섰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년 국가 부채는 1,064조 원입니다. 네, 1,064조 원. 그렇습니다. 올해 956조 원보다도 한 108조 가량 늘어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은 50%가 돼서 처음으로 이제 50% 선을 넘어서게 되는데 네. 내년 슈퍼 예산은 분명히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제 특히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힘들고 그리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출현으로 인해서 내년도 사정도 여의치가 않은 게 사실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역할을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 이제 한국은행이 이제 최근 그중금리를 잇따라 올렸고 네. 이제 미국도 이제 긴축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재정이 이제 숨통을 좀 트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확장 재정의 역할은 맞는데 물론 아직도 이제 선진국 대비 이제 국가 부채 비율은 우리가 양호한 편입니다. 선진국은 GDP 대비 110에서 120%지만 네. 우리는 아직 절반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너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 재정 운영 기획을 보면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매년 한 100조 원 이상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5년에는 한 1,400조, 국가 부채 비율은 한 60% 가까이 육박할 것 같은데 이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의 경우 60%에 육박하면서 이 국가 이제 신용평가사들이 대규모로 국가 신용 등급을 경고하고 떨어뜨리거든요. 네. 자, 이렇게 되면 대외적으로 우리의 어떤 이제 리스크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지금은 이제 고령화, 저출산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복지 지출 예산이 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국가빚 다이어트, 이른바 이제 재정 준칙을 좀 통해서 네. 국가빚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부채 관리를 좀 해야 한다. 이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좀 줄이는 노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재정 준칙을 도입을 해서 지금 차곡차곡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비상시에는 비상금을 쓰더라도 비상시가 좀 탈피가 되면 의외로 좀 긴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보기엔 내년 세수는 어쨌든 정부 추산보다 더 거칠 것으로 좀 보이고 또 저는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게 지난주에 발표된 보도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찍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맞아요. 이거 솔직히 되게 긍정적인 뉴스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월간 수출 600억 달러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올해 이제 아마 또 한 번 신기록을 작성할 것으로 그러니까 저는 보입니다. 아주 전 긍정적인 세계에서 것 같아요. 아마 네. 수출이 늘어서 아마 이제 주목하고 있는 국가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올해 성장률도 아마 3% 후반 내지는 4% 내외의 성장률이 예상이 돼서 코로나를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하루에 뭐 확진자가 5,000명만 나와도 우리는 굉장히 비상이지만 네. 미국 0이 하나 더 붙어요. 그러니까요. 5만 명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는 잘하고 있지만 그동안 잘해왔기 때문에 우리 기준이 굉장히
굉장히 그래요? 예, 타이트한 거고요. 네네. 그래서 수출의 경우에는 물론 불안 요인도 있어요. 이제 글로벌 공급망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이제 핵심 소재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런 이제 좀 불안한 점은 있지만 이걸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이제 글로벌 분업화로에서 이제 해외에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이제 밀려났던 것을 우리가 얼마나 포용하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그걸 어떤 다변화하느냐, 네. 이런 과제를 떠안곤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15개 주요 품목이 전 9대 전 지역에서, 세계 전 지역에서 수출이 잘 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어서 아마 올해 성장률의 절반 이상은 수출에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코로나 시국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대응을 상당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안타깝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좋게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 또 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미크론이 그러니까 감염되는 전파력은 또 되게 좋은데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어서 지난번에 요소수 가지고 난리 칠 때도 제가 계속 봤는데 아우 너무너무 이 호들갑 떨고 막 괴로워했던 거에 비하면 또 이렇게 잘 풀려진 거는 아예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 뉴스 인사이다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슬기로운 경제생활 코너 함께하고 있는데요. 요 얘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이라는 그 제도가 지금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이어서 이어지는 정책인데 이건 뭡니까 정확하게? 그리고 무주택자는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네. 이게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네. LH가 짓는 아파트에 들어갈 겁니까? 아니면 레미안이나 푸르지오, 네. 자이에 들어갈 민간 겁니까? 아파트. 라고 하면 네. 민간 아파트 들어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민간 아파트를 선호해요. 그렇죠. 이제 LH가 하는 건 이제 구도도 그렇고요. 방 짜임새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야, 이게 좀 저렴하게 준 거 아니야? 이런 네. 인식이 있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아닌데. 네, 사실은 네. 아닌데 그런 이미지 때문에 야, 민간이 지어봐. 커뮤니티도 좋고 외관도 화려하고 편의시설도 굉장히 좋다라는 인식 때문에 네. 민간 아파트를 되게 선호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사전 청약이라는 게 본 청약보다도 1, 2년 앞서서 미리 입주자 뽑는 거예요. 그렇죠. 주택 가수요를 좀 미리 흡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서 지난 7월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는 사전 청약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어요. 이게 두 자릿수 넘게 인기가 있거든요. 평균 네. 경쟁률이. 자, 그러다 보니 그러면 이번에는 공공 이제 사전 청약이 아니라 민간 아파트 분양에도 사전 청약을 좀 해봅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산의 세교, 평택의 고덕, 부산의 장안 이 세 개 단지에 2,500호 규모의 민간 사전 청약 접수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38,000 가구의 민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사전 청약을 받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면 누가 과연 갈 수 있느냐? 네, 다 진짜 누가 할수 매력적인데. 있냐? 네. 그렇습니다. 이게 무주택 세대 구성원 전 가구가 나한테 속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 세대여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분양되는 지역의 거주자여야 돼요. 이게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부산도 있잖아요. 네. 해당 거주자의 1년에서 2년 정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산 기준도 있어요. 네. 부동산의 경우에는 2억 1,500만 원, 자동차의 경우에는 2,790만 원을 넘지 않아야 되고요. 이런 소득 기준은 이제 특별시냐 아니면 이제 이런 거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이제 이 본청약 입주자 공고일까지 적어도 이런 이제 구체적인 이제 이 사전 당첨자 이제 모집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정부가 시장에 강력한 공급 확대 시그널을 주겠다는 것으로 봐도 됩니까? 집값이 잡힙니까? 이렇게 되면? 일단은 네. 집값 지금은 어느 정도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대출 규제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세금 고지서를 받아봤고요. 네. 여기에다가 물량은 계속해서 더 늘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오르고 있어요. 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5% 넘어섰어요. 네.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이건 뭐지? 새로 집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위 시장으로 반전된 건 맞습니다. 맞다 보는데 여기다가 이제 민간 아파트 사전 청약은 아무래도 공공보다는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그리고 이번에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동안은 이제 공공분양 아파트의 경우는 가점 84점 만점이 하다 보니까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녀 한 명당 5점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가점에서 좀 많이 빠지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가점이 낮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한 30% 정도는 이제 일반 전체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일반으로 추첨으로 가점 챙기지 말고 네. 완전히 추첨하는 물량으로 지금 돌렸기 때문에 경쟁률은 더 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마 분양가일 거예요. 분양가가 이 주변 시세보다 20에서 40% 저렴한 가격에 분양하겠다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아마 지금 평균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엄두를 못 냈던 분들이 이 사전 청약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공급에 관한 시그널을 주면서 동시에 가수요를 잡을 수 있는 수단 가운데는 매력적인 이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동안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때문에 계속해서 욕 얻어먹고 힘들었는데 요즘 보게 되면 결국 그동안 노력이 또 아주 헛된 건 아니었구나. 좀 집값도 조금 잡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향후에 지금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도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국민들이 조금만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 이인철 소장하고 말씀 여기까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인데요. 경하린님께서요. 좋아요, 구독 꾹 하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젤리스님. 너무 감사드려요. 이분은 맨날 좋아요 먼저 눌러주세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이 얘기를 그냥 하루에 한 10번씩은 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니까 우리 노영의 뉴스 인사이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네, 주말 동안 못 보셨던 거 오늘 뵈니까 그래도 좀 낫죠? 네, 내일 또 여러분들 잊지 말고 찾아오시기 바라고요. 자, 내일은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이슈가 되게 많아요. 김용태 전 의원은요. 상당히 솔직합니다. 제가 김용태 전 의원님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압박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내일 꼭 오셔가지고 방송 들어주세요. 저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